어디 그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올 가을은 전국적으로 아주 가뭄입니다. 비가 거의 안 오고 있죠. 수해가 난 다음에 비가 안 와가지고 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산에 사는 저도 물기가 없어가지고 잔뜩 좀 말라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나보고 이제 많이 얄미웠다고 그러는데 이건 당연해요. 이 산에서 살면은 나무하고 이제 생태가 비슷해가지고 나무가 마르면 같이 마르고 나무가 좀 이제 물기가 있으면 같이 물기가 돌고 하는 게 이제 이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자연과 일체감을 나누라고 그러십니다. 뭐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김상도 씨가 이제 잘 요즘 발걸음이 뜸한데 안 나오버리다니까 나오기가 아주 머리 무겁네요. 한 번씩 나오기가.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는 이제 안 나오게 되겠죠. 오늘은 농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합니다. 농사에 대해서. 부처님 당시, 다 이제 그 당시에 농사를 지었죠. 근데 수행자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이제 남이 농사 지어놓은 걸 얻어 먹는 그런 게 처지였습니다. 초기 경전인 수타니빠다에 보면은 어떤 농부하고 이제 부처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한 바라문, 이름은 바라드 바자예요. 한 바라문이 음식을 나누어주고 있을 때 음식을 받기 위해 한쪽에 서 있는 이 부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문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행자한테 보통 이제 사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문이요.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당신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십시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으십시오. 자기는 이제 농부들은 피땀 흘려서 일해서 그 소출로서 거기서 거두는 곡식으로서 먹고 사는데 이 수행자들은 놀지도 않으면서 무슨 돈을 공부한다 해가지고 끼니 때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걸시가로 온 거 보니까 약간 안 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부처님의 대답이에요.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 바라문이 그 소리를 듣고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쟁기나 험이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나도 갈고 뿌린 다음에 먹는다고 하십니까? 이때 이제 부처님의 대답이에요. 나에게 믿음은 씨앗이요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쟁기와 험이 의지는 쟁기를 매는 줄입니다. 몸을 조심하고 말을 삼가며 음식을 절제하여 과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실을 김매는 일로 삼고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온화함이 내 손을 쟁기에서 떼어놓습니다. 뭐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자신은 이 마음에 이 밭을 간다는 뭐 이런 소식입니다. 부처님 이 얘기는 이제 일종의 변명인데 자기는 이제 마음의 밭을 갈고 있다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나에게 믿음은 씨앗이요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쟁기와 험이 의지는 쟁기를 매는 줄입니다. 몸을 조심하고 말을 삼가며 음식을 절제하여 과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실을 김매는 일로 삼고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온화함이 내 손을 쟁기에서 떼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밭을 간다. 그래서 밭을 하고 먹는다. 이 소리예요. 인도에서는 예전부터 모든 수행자는 철저한 무소유이기 때문에 이 걸식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 중에 하나인 유교경, 부처님 마지막 열반하기 전에 설한 유교경에도 수행자들은 밭을 갈지 말라는 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밭을 갈게 되면 거기에 집착하고 제대로 이제 세속적인 그런
생산에 종사하다 보면은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데서 또 이제 본의 아니게 많은 생물들을 희생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이런 뭐 가르침이 있습니다. 결국 전통적으로 옛날 배다 시절 때 수행자들은 걸시, 빌어서 먹었어요. 걸시. 비구란 말은 고대 경전 용어인 팔리어, 비쿠, 여기에서 이제 소리로 옮겨진 것이 이제 비구예요. 뜻은 거지라는 뜻이에요. 거지. 빌어서 먹는 사람. 빌어서 먹는 사람, 이건 결코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 마을에서 욕을 하는 이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자식, 뭐 빌어먹을 뭐 비놈 뭐 이런 소리들 있지 않습니까? 빌어서 먹는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남이 피땀 흘려서 농사 지어놓은 걸, 애쓰게 생산해 놓은 걸 도중에 와서 그렇게 이제 얻어먹는다는 것은 뜻한 일은 못 됩니다. 일반 거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수행자는 어떤 식으로 비유냐 하면은 밖으로 밥을 빌어 이 몸을 돕고 이 몸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밖으로 이제 밥을 빌어서 이 몸을 돕는다는 거예요. 안으로는 법을 빌어서 이웃을 돕는다. 안으로는 그 대신 법을 빌어서 뭐 수행을 통해서 이웃에게 뭐 이로움을 전한다. 뭐 중생을 교화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현재도 이제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지 남쪽 불교권에서는 걸식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걸식 시간이 되면은 신도들이 집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스님들이 이제 공양 받아 가기를 뭐 기다립니다. 뭐 그런 그 풍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림으로써 뭐 공덕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믿습니다. 뭐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전통과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수행자의 결식을 결코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몸소 일하지 않고 거저 먹는 것을 약덕으로 여깁니다. 여기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가 있어요. 소승불교에서는 한번 그런 그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았다고 해서 그대로 지킵니다. 물론 부처님 말뿐이야 그 사회적인 배경 자체가 전통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부처님의 말보아도 부처님의 그 뜻을 말하는 그 뜻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도 생산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 자기가 먹을 식량을 자기가 작업해야 된다는 뭐 이런 그 취지로 바뀝니다. 이건 대단한 그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극복해 가지고 보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대로 한 건 발전한 겁니다. 그게 대승불교입니다. 중국에서 최초의 불교 수도원을 세운 분이 이제 백장선사입니다. 그 전에는 유런이라든가 인데 이제 있어가지고 제대로 독립된 수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백장선사 때부터 이제 제대로 수도원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분의 생활 기본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일일 부작, 일일 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은 하루 먹지 말라는 겁니다. 놀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활태입니다. 그건 한 절에 이제 방장이었지만 늙어서도 대중과 똑같이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딱하게 여긴 그 절에 입성 스님이 하루는 스님의 연장을 그냥 감추어 버려요. 규범이 시퍼한 그런 그 수도원에서는 각자 연장이 따로 있습니다. 각자 연장이 따로 있어 자기가 일할 때는 자기 연장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연장을 감추어 버리니까 이제 노스님이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일터에 이제 노스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입성 스님은 그렇지 하고 아주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공양 시간이 되어도 노스님은 식당에 나서지 않아요. 웬일인가 싶어 이제 노스님 방에 가보니까 평소 스님이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성 스님한테 나는 오늘 일하지 않았으니 먹지 않겠다. 나는 오늘 일하지 않았으니 오늘 먹지 않겠다. 이게 일일 부작, 일일 불식. 이게 그 수원의 10%는
생활 규범입니다. 이와 같은 생활 규범을 지닌 수도이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됩니다. 뭐 황벽, 위산, 임제, 향음, 앙산, 중국 선종에서 가장 빛을 낸 그런 그 인재들이 그러한 수도에서 하고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그런 생활 기움을 지닌 도량에서 배출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전부터 큰절에서는 식량 작업을 위해서 스님들이 몸소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일손이 모자라면은 품을 사서라도 그렇게 착용을 했어요. 몸소 갈고 뿌린 다음에 먹는 것을 아주 따뜻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큰절 보면은 그 아래, 절 아래 노는 땅을 개간해가지고 논밭으로 일군 그런 예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흘리는 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나달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시중 물건을 아주 무섭게 여겼어요. 농경사회니까 그렇습니다. 스스로 갈고 뿌린 다음에 이제 거두어서 먹는 그런 그 체제이기 때문에 곡식 한 톡이 아까운 거예요. 함부로 버리면 큰 그 허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중 물건 자체를 무섭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절마다 지켜졌습니다. 그 농경사회에서 벗어난 현재는 어떻습니까? 절이나 마을이나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모두 이제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같이 눈 밝은 수행자가 나올 수 없어요. 이 3, 40년, 4, 50년 전만 절에서 오후에 늘 울력 시간이 있었습니다. 울력 시간에서 농사 짓고 이제 공동 작업하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작물만 생산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한 수도원에서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체감, 정신적인 일체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게을러 빠져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 울력하는 것보다는 마을 일꾼 사서 일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롭다고 이렇게들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불교가 점점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그저 경전만 보고 기도만 하고 참선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중 물건 같은 것을 공허할 줄 모른다고 소리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에서 울력은 첫째는 생산적인 노동인 동시에 둘째는 그 도량에 사는 대중으로서 어떤 일체감을 갖도록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런데 따로따로 앉아서 좌선만 하면 그 일체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짓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 식량 작업을 위한 행위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 농사는 흙을 가까이 하면서 흙에 지닌 덕과 그 질서를 생명을 움트고 자라게 하는 자연의 신비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 단지 먹을 것만 거기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흙을 가까이 하면서 흙의 덕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우리 몸에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생명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산업. 농사일을 통해서 이웃과 서로 돕는 상생의 위대가 이루어집니다. 농사는 혼자 지을 수 없습니다. 다 품앗이를 해야 되고 어떤 그 관계가 있으면 서로 그걸 나눠야 되고 물줄기가 있으면 서로 그걸 나눠 가져야 되고 또 생명의 열매를 혼자 먹지 않습니다. 늘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이 대지의 은혜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이 대지의 은혜를 실감할 수 있어요. 사람은 땅에서 나는 곡식과 채소를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자동차는 결코 먹을 수 없는 물건이에요. 그건 생명이 없는 차디찬 쇠붙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생명산업인 이 농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한미 FTA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국과의 뭐 자유무역협정. 나도 이게 처음 뭔가 해가지고 건성으로 알았는데 몇 번의 이제 책과 문서를 뒤져보니까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말은 뭐 그럴듯한 자유로운 무역협정 같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미국의 기업과 투자자들을 위한 협정이에요. 이건 그럴듯한 보호주의입니다. 자유무역이란 뭐냐? 뭐 자유롭게 무역하는 건 아닙니다. 정치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강자의 보호주의예요. 강자의 보호주의. 지금 한미 FTA를 추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조건 개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개방해야 한다는 것.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대외 무역 의존도가 현재 70%를 넘어서고 있대요. 무역 의존도라는 말은 곧 대외 개방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외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외국을 향해서 개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70%예요. 뭐 70% 이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개방을 70% 이상 하고 있는데 미국은 어떤가? 20%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됩니다. 개방을. 일본은 22%예요. 나머지는 이 내수 경제예요. 내수 경제. 우리 경제가 이제 취약한 것은 내수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3배 이상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작 다 개방해야 무슨 살 길이라고 이렇게 정신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핸드폰이나 무슨 그 자동차를 팔았다고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만큼 외부로부터 받는 충격이 커요. 한미 무역 협정이 만약 체결된다면은 무역 의존도는 더 올라간 대신 내수 비중은 더 줄어듭니다. 내수 비중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뭐냐? 서민들이 살기가 더 어려진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어려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경제가 세계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그만큼 취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 중에 산지가 64%입니다. 산이 많아요. 절반 이상이 산입니다. 농지가 20%. 전체 면적의 84%가 실질적으로 농민이 관리합니다. 농민이 관리하고 있어요. 만약 농업이 죽게 되면 이런 생태적인 관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논밭에서 생산해놓은 곡식뿐이 아니고 변온에서 만들어낸 산소가 우리를 건강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작물을 봐도 쌀 농사가 가장 단일 작물 중에서 가장 수익이 높습니다. 이런 농사 자체를 이제 수리가 안 맞으니까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농사만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생태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더 훨씬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 한 기자가 일본의 통상장관입니다. 통상장관을 만나서 일본은 어째서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통상장관의 대답이에요. 우리는 아직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농민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이 서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만약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은 농민에 대한 어떤 보호장치가 아직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민들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통상장관이 말하더래요. 자국 국민의 보호를 먼저 의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할 일도 많을 텐데 무엇 때문에 손해볼 짓을 서둘러서 하는지 그 속내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계은행 연례보고서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거 알았는데요. 작년 보고서에 이런 구절이 실려 있답니다. FTA를 미국형과 EU형으로 크게 나눈대요. 이 FTA,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을 미국형과 유럽형, EU형으로 이제 크게 나누는데 미국과의 FTA가 가장 잔인하고 아주 참혹한 FTA라고 기여하고 있대요. 생명산업인 농업을 단순히 경직성만 가지고 손익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농업과 농촌은 우리들 존재의 터전이에요. 영혼의 고향입니다. 명절 때만 보십시오. 길을 쓰고 목숨을 내걸고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 농촌과 농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갑니다. 농촌과 농민이 사라지면 그렇게 갈 일이 없어져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아주 막강한 에너지예요. 이제 농업 문제는 농민에게만 맡길 수 없는 절박한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 농민의 수는 전체 인구의 7%밖에 안 됩니다. 350만. 그나마 이들은 대부분 60 전후의 노인들이에요. 농촌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이제 사라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아이 우는 소리가 없어요. 농촌에, 시골에 가봐도. 이것은 미래가 없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가면은 우리 농업 인구는 10년 안에 인구 통계에서 사라질지도 몰라요. 농업 문제를 농민에게만 맡길 수 없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농업이 막을 내리면은 생태 환경도 함께 무너져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의 농업을 말살하려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막아야 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시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남의 나라 식량의 식민지가 되도록 내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의지해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막아내야 합니다. 오늘 얘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